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잘 지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번 뵀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금방 온 것 같아요. 다시. 그 화요일하고 수요일 연속으로 맞아요.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럼요. 그 요즘에는 어떤 곡 연습합니까? 요즘에는 다양한데요. 뭐 라트라비아타도 다시 꺼내서 좀 연습하고 있고. 트라비아타요? 네. 언제 합니까? 8월 달에 계획이 있어요. 오, 그래요? 아직 비밀이고요. 얘기를 했는데 뭘 비밀입니까? 어디서 하는지는 비밀이고. 어. 그리고 이제 스트라빈스키라는 작곡가를 좀 올 여름에는 집중 조망해서 열심히 연주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트라비아타 8월달에 어디 사는지 네. 궁금해지는데 뭐 다음 달이면 알겠는데요? 그럼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제가 초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작품 어떤 곡입니까? 에릭 사티의 짐 노페디 1번입니다. 이거 유명한 곡 아닙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고요. 곡 제목을 모르시더라도 많이 들어본 익숙한 곡이실 겁니다. 그리고 광고나 영화, 드라마 삽입곡으로도 많이 사용된 정말로 유명한 곡입니다. 제 방송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피아노 곡을 많이 작곡한 에릭 사티가 이 정태양의 클래식이라는 순간 코너에서 처음 다뤄지는 것 같은데 뭐 사이가 안 좋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에릭 사티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어요. 아하. 에릭 사티보다는 만약에 저희가 피아노 레퍼토리를 공부를 한다 그러면 항상 드뷔시나 라벨 이런 쪽으로 먼저 손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유명한 작품을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아시면 다음부터 더 재밌으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네, 에릭 사티 하면 독특하다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데요.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탄치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1866년에 프랑스 북부의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프랑스인, 어머니는 스코틀랜드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장 문제로 4살 때 온 가족이 파리로 터전을 옮기게 되고요. 그리고 6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6살 사티와 동생을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맡기게 되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고 사티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고독감이 바로 유년기의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많이 슬펐겠는데요. 또 조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사티와 조부모님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톨릭 신자여서 사티도 성당에 다니게 되었고요. 네. 성당의 분위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성당에 들어가면 왜 스테인드 글라스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거나 성가대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고요. 10살 무렵부터 성가대 오르가니스트에게 음악 수업을 받으면서 음악적 기초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고, 그런데 이 동안에 종교 음악에 눈을 뜨게 됐고 사티의 많은 작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일생일대의 큰 슬픔 이후에 아버지와도 떨어져 살게 됐는데 에릭 사티에게 이렇게 음악이 친구로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네, 이렇게 조부모님과 지내면서도요. 12살 때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다시 파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는데 새어머니와 불화를 겪게 됩니다. 가슴이 아픈데요. 많은 일들을 겪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 이 집으로 갔다가 저 집으로 갔다가.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다니 산 넘어 산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티는 13살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저희 프로에서도 정말 많이 나온 학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반항아 기질이 있는 학생이어서 교수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교수님들이 재능이 없다, 게으르고 결석이 잦다라는 평을 받았고요. 그리고 엄격하고 틀에 박혀 있는 이 학교 생활을 견디다 못해서 그만뒀다가 복학하고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를 하게 되죠. 예,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네. 학교가 안 맞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죠? 저 같은 학생입니다. 그 졸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초중고는 네. 저에게 잘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 대학교부터는 저에게 정말 잘 맞아요. 왜냐하면 예. 대학교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집중해서 할 수 있잖아요. 선택할 수 예, 있으니까. 근데 초중고는 모든 공부를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티는 대학교인 거죠? 그렇죠. 대학교죠. 저와 성향이 다르군요. 자, 음악원 전공에 문제가 있었던 사티, 그 뒤에 스토리가 궁금한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네. 이 군대에도 적응을 하지를 아하. 못해요. 무척 괴로워했다고 전해지고요. 그리고 기관지염과 정서 불안 등으로 고생을 하다가 조기 전역을 하게 됩니다. 조기 전역이요. 네, 군대에서 빨리 나온 거죠. 아, 이럴 수가 있나요? 이야, 제가 보기에는 머리가 똑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에릭 사티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네, 1887년 파리 몽마르트로 이주한 다음인데요. 이 시기에 사티는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있는 작은 술집이면서 일종의 사교 클럽이었던 까바레 르 샤누아르에서 피아니스트로 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예술가들과 교류했고 또 대중과 소통하는 음악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됐는데 당시 파리 문화 중에서 이 카바레 문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유흥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듣고 그것을 평가하고 또 최신 트렌드의 음악가들이 여기저기 카바레를 옮겨다니면서 연주했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작곡가들이 카바레 음악을 작곡한 경력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인식되어 있는 한국에서 인식되어 있는 카바레하고는 다른 거죠. 그 전혀 다른 업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아. 그래서 작곡가 중에서 윌리엄 볼콤이라든지 그리고 뭐 쿠르트 바일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이 카바레 송들을 작곡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가 조금 생각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식 메이저 홀에서만 연주를 해야 네. 왠지 예술가로 좀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가 아직도 만연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렇게 카페나 그럼요. 카바레, 왜냐하면 음악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지 솔직히 장소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작곡가들의 이 당시 생각을 많이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이저 홀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연주만 하지 아티스트와의 교류는 못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또 대화가 친밀하게 지낼 수 예, 있죠. 네.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음악적 발전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중과 소통하는 음악의 필요성을 고민했다.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던 음악가 또 있습니까? 이 당시에 이런 음악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프랑스의 이 주류 음악계라는 것도 굉장히 규범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곳이었고 또 파리 음악원의 전통에 대해서 항상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사티가 2단화 취급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티가 그 카바레에서 일하는 동안에 유명한 곡들을 많이 발표하면서 그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하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미니멀리즘, 그러니까 단순화되어 있고 그런 것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사티는 음악에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간 작곡가가 확실한데요. 동기 하나를 800번 넘게 연주하라고 지시한 곡도 있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티의 어떤 특이한 점 그리고 그의 괴짜 같은 점을 설명을 드리는 일화일 수 있겠는데요. 사티의 작품 중에 벡사시옹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우리 국어로는 짜증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이거를 840번 동안 연속으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몇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실제로 존 케이지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존 케이지가 초연을 했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얘기만 들어도 이런 시도들이 지금 시도된다고 네. 해도 매우 네. 파격적이고 또 실험적인데 당시 사티의 이 사회적 상황과는 어땠습니까? 사티가 굉장히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별명으로 가난뱅이시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언제나 망치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약간
보통 사람이 작곡가가 망치를 들고 다닐 일은 더더구나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괴짜 같은 면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런 사티가 평생에 딱 한 번 연애를 했습니다. 화가이면서 모델로도 활동을 했었던 수잔 발라동이라는 사람인데 사티가 수잔에게 청혼을 하는데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잔이 사티의 옆집으로 이사를 와서 두 사람은 6개월 동안 연애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 헤어지고 이 사티가 엄청난 슬픔에 빠져서 굉장히 심한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티가 1898년부터는 파리 근교의 빈민가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오래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티의 집에 들어가 본 사람이 없었는데요. 사티가 삶은 내게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내 영지 속에 은둔해 살기로 결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창문까지 봉쇄해서 외부의 모든 시선까지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7년이나 그렇게 은둔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시도했던 음악으로 인해 수감된 적도 있다고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시도였습니까? 그리고 사티는 결국에 종합 예술이라는 것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 결과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사티보다 전 시대에도 사실 수감까지 가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거보다 더 검열이 심한 시대가 있었는데 사티가 1917년에 퍼레이드라는 발레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은 음악, 무용, 시, 미술, 무대, 패션이 결합된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그너식의 음악극의 트렌드에 대한 어떤 반기였는데요. 이 작품에서 시인 장콕토랑 협업을 했고 무대 디자인은 파블로 피카소가 맡았습니다. 이 당시 프랑스 예술계가 사티의 이 작품에 굉장한 찬사를 보냈지만 이 초연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폭동 때문에 사티와 콕토는 문화적 무정부주의 혐의로 8일간 수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퍼레이드라는 작품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게 되고 사티는 유명세를 얻게 되죠. 그렇군요. 이쯤 되니까 일상생활은 어떤 일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사티의 일상생활 중에서 일단 식단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작곡가의 식단, 로시니처럼 정말 미식을 즐겼던 작곡가도 있잖아요. 어허. 그런데 이 사티는요. 네, 아닙니까? 사티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의 유일한 영양 섭취는 흰색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달걀, 설탕, 갈아낸 뼈, 죽은 동물의 지방, 송아지 고기, 소금, 코코넛 등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것들을 끓여서 식혀서 푸크시아 즙을 섞어서 마시고 식욕은 왕성하지만 질식이 두려워서 식사 중에는 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특이한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죠. 병원에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자기를 은둔시키면서 사회로부터 숨었던 사람이죠. 저도 식단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거든요. 항상 살을 빼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사띠도 손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질식이 두려워 식사 중에는 말하지 않는다. 와, 좀 그러니까 충격적인데요. 뭔가 좀 약간 특이한 발상이잖아요. 그리고 예. 이 사티는 스스로를 작곡가나 음악가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소리 측정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내가 음악가가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너무 괴짜니까요. 맞다. 나는 처음부터 스스로를 소리 측정가로 분류했다. 내 작품은 철저히 음량 측정적이다. 별의 아이들, 배 모양의 소품들, 기병 복장의 음악, 사라방들을 보라. 그 어떤 것도 음악적 아이디어로 쓰인 게 아니다. 과학이 지배하는 요소다. 미래는 음향 측정학에 있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티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네. 왜 사티 음악이 저 멀리 울려 퍼지고 있는지 지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미래는 음향 측정학에 있다. 네. 야, 이렇게 정의한 것도 참 흥미롭네요. 음. 자, 그의 철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많은 대중들께 알려져 있는 이 에릭 사티의 음악은 뭔가 편안하고 조금 명상적이고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티라는 사람은 스스로가 굉장히 독특한 정신 세계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계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신기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음악을 통해서 그 이면에 이 사티라는 사람의 굉장히 재미있는 여러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가 그 세상을 떠났을 때 네. 그 사티 아파트에는 100개가 넘는 우산과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었다고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해요. 실제로 사티의 집에서 은둔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100개가 넘는 우산 그리고 잡동사니들이 있었고 실제로 살아가면서도 이상한 모자를 쓰고 염소 수염을 기르고 뭐 그리고 해가 지고 남들이 정말로 아무도 안 볼 때 오히려 옷을 갈아입고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합니다. 염소 수염을 길러요? 네. 무슨 얘기죠? 수염을 이렇게 염소처럼 길렀다. 아, 예. 이런 본인 이야기가 수염이 염소처럼. 네. 아, 저는 또 염소를 키우면서 수염을 기른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자, 외로움이 좀 느껴지는 인물인데 화제를 좀 전환해 보겠습니다. 사티로부터 배경음악이라는 장르가 또 시작됐죠? 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이 이 이야기인데요. 사티는 배경음악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 음악, 그러니까 정말 가구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의자 또는 뭐 소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가구 음악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음악에 적용하게 됩니다. 음악이 우리가 꼭 감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자나 탁자처럼 공간을 채우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주자들에게 연주를 하되 사람들이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일부러 외면당하기를 바라는 음악이었던 거죠. 요즘은 카페나 레스토랑, 서점 같은 공간에서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악들이 되게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말하자면 배경음악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짐노패드 1번도 이런 음악 중에 하나로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잔잔한 선율이 있고 듣는 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에릭 사티의 음악은 듣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들리는 그런 음악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들려드리는 이 에릭 사티의 짐노패디도요. 조용하고 차분하고 편안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어쩌면 쓸쓸함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는 정말로 침묵하는 어떤 절망이 느껴진다, 고요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으시냐에 따라서 그 공간을 이 음악이 채울 때 여러분들이 그 감정에 이입하실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의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또 가끔 걱정되는 부분이 네, 이렇게 에릭 사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제 삶과 생각 철학이 네. 음악을 지배할까 봐 좀 걱정도 됩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 그렇죠, 음악을 그렇죠. 들으실 때 예, 예.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셔서 얼른 커피 한 잔씩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에릭 사티의 삶은 그러했고 그렇지만 이 에릭 사티가 공간을 어떻게 음악으로 채우고 싶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릭 사티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팩트 사실이고 사실이죠. 예, 또 에릭 사티의 음악도 우리가 지금 악보를 통해서 계속 또 다른 연주를 통해서 남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또 피아니스트 정태양의 연주로 듣는 에릭 사티는 또 새로운 겁니다. 그렇죠. 너무 또 그 에릭 사티의 감정에 함몰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네. 사티를 만나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현대 음악에 많은 영향을 준 작품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후에 미니멀리즘 음악, 특히 오늘날의 이 배경음악 개념, BGM이라고 하죠. 그 개념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물론 이 에릭 사티가 주장했던 가구 음악과 요즘의 어떤 BGM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개념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영향을 끼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요. 나중에 드뷔시가 이 곡을 관현악으로 편곡하기도 했고요. 영화나 광고, 방송에 정말 뭐 수도 없이 나온 작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요함의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짐노패드 1번 감상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죠. 감상 포인트는요. 제가 어떻게 연주하느냐, 에릭 사티가 어떻게 이 곡을 작곡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기분으로 이 음악을 들으시느냐일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야, 오늘 라이브 연주를 또 우리 태양쌤이 준비해 주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네,
에릭 사티의 짐 로페드 1번 피아니스트 정태양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에릭 사티의 짐 로페드 1번 피아니스트 정태양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현님, 평온한 느낌의 에릭 사티 음악 뒤에는 그런 슬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전혀 몰랐어요. 짐 로페디는 침대 광고 음악으로 쓰였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조혜연님, 지금 나오는 노래 정말 좋아하는 자장가입니다. 어제 이직 후 첫 출근해서 어제 오늘 계속 긴장 상태입니다. 화장실에서 잠깐 듣는 지금의 노래가 너무나 위로가 되어요. 이제 오후 업무도 다시 힘내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조혜연님, 어제 이직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은 긴장하시겠지만 금방 업무 파악되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김하나님, 빈 공간까지 채우고 싶었던 욕구는
음악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티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내주셨습니다. 김정님, 에릭 사티의 뭐죠? 제목을 다시 알려주세요. 네, 에릭 사티의 짐 노페디 1번입니다. 정현이님, 라이브 연주곡 앞부분 치자마자 너무 익숙한 곡이라 놀랐습니다. BGM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영상 보는 느낌이 너무 다른데 감사한 작곡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배경음악이 참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 배경음악이 어떤 음악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컨텐츠의 집중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7906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정현이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BGM에 대한 이 공로 에릭 사티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7906님, 한때 짐노패드 1번을 자주 들었었는데 정말 배경음악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다시 들으니 작곡가의 고독감도 느껴지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자, 태영선님, 에릭 사티의 짐노패드를 드뷔시가 관현악곡으로도 네. 편곡을 했잖아요. 네. 두 사람 사이가 좋았습니까? 에릭 사티가 카바레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몽마르트에 있었던 다른 카바레로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살 많은 드뷔시를 만나고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이 음악적인 경향은 정말 많이 달랐지만 드뷔시가 사티를 인정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티는 자주 점심을 먹으러 드뷔시의 집을 찾아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짐노패디를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이 드뷔시가 있어서 이 곡이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당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사티의 짐노패드가 이렇게 전 세계로 알려지고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이죠? 네, 1963년에 개봉한 프랑스 영화 도깨비 불의 음악으로 사티의 피아노 곡이 사용되면서부터인데요. 프랑스 영화 감독 루이 마리 직접 각본을 쓰고 감독까지 맡았던 그런데 이 영화가 개봉되자마자 사람들은 배경음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 도대체 누가 작곡한 거지라고 했는데 사티 그게 도대체 누구지? 라고 하면서 많은 대중들이 사티의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언젠가 된다. 이 모멘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바흐도 잊혀질 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멘델손이 발굴하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맨델슨이 이렇게 발굴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도깨비불 영화로 발굴되지 않았으면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영화 드라마에 여전히 이 사티의 음악이 쓰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에너지가 대단한 음악 같아요. 참 이 클래식 작곡가는 그런 모멘텀을 본인이 언제 찾는니까 본인하고 어울리는 그 옷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사실 여러분 라벨이나 드뷔시도 영화 음악에 도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지금 그런 배경음악으로서의 승자는 이 에릭 사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태영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작곡가뿐만 아니라 우리 클래식 연주자들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네. 막연하게 네, 이 극장 무대만 클래식 무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처음에 에릭 사티 설명해 주시면서 프랑스의 캬바레, 네. 이 캬바레라는 인식이 결코 클래식과는 우리한테는 아직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결국 에릭 사티가 카바레에서 연주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네. 그때 또 철학이 생기고 음. 그리고 곡을 작곡했는데 극장보다는 네. 이렇게 영화 음악에서 빛을 발하고 우리 연주자들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대뿐만 아니라 자신의 옷에 맞는 네. 그런 스페이스를 찾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저도 이게 이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그 캐바레 음악을 생각할 때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관심 있으신 이 클럽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랑 같이 콜라보를 하셔서 굉장히 재밌는 밤을 만들어 보시죠.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클래식이 울려 퍼지는 그런 우리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작품 어떤 작품입니까? 네, 이제 에릭 사티 프랑스 작곡가잖아요. 다음 주도 프랑스에 쪽 한 번 더 머무르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또 다른 유명한 작곡가고요. 그런데 다만 굉장히 특이한 한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저는 살짝 이제 느낌이 오는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힌트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요즘. 자, 다음 주에도 프랑스의 색채가 가득한 그 시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태양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이번에 들으실 곡은 쇼핑의 서지와 화려한 폴로네이즈 시장 조작품으로 3인데요. 첼리스트 요요마, 피아니스트 임마누엘 X 연주로 준비했습니다.